실제로 우리나라는 2022년 외국인 장기 체류자 기준으로 168만 명, 그 한국이 전체 인구의 3.3%에 해당됩니다. 단기 체류자로 치자면 224만 명이 한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구 대비 4.3%입니다. 국제 기준으로 하면은 장기 체류자 기준으로 하면 3.3%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이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 2020년에 국제 이민자 비중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6%가 이민자입니다. 약 2억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말하자면은 요즘 세상은 우리나라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민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민 정책 서서를 제가 발표하기에 앞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스스로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또는 느낄 수 있는 필요성, 이민 정책이 과연 진짜로 필요한가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 이민 정책은 정말로 불가피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국제적인 이민 흐름상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고 가능한 것인가,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오늘 그 발표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주요 내용으로 넣은 것이 이민 정책에 대한 브리프한 그 설명과 함께 적정 인구 개념 그리고 인구 회랑 개념, 두 가지 큰 컨셉을 한번 저희가 인데스하게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민자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사유로 인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민자라고 하는데, 이민 정책은 출입국 관리 정책 포함해 가지고 노동 인력 유출입 정책, 그리고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 통합 정책 등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까지 다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자들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방법도 크게 이제 보자면은 노동시장 접근적인 방법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민자의 유입을 노동력의 증가로 파악해서 전통적인 경제학의 내생적 성장 이론, 외생적 성장 이론과 접목시켜서 분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 통합론적 접근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거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그동안의 이민 정책도 크게 보자면 이와 같은 그 접근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이때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게 외국인 고용 촉진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외국인 과학 인재 유치 1968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다음 산업기술연수제도 91년도, 투자이민제도 등등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특정 분야 전문 기술 인력 유치라든가 계절 근로자 제도 시행 등 2015년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노동시장적인 접근 방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제도화된 정책들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2007년도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해서 제1차부터 3차까지 현재 매년 매 5개년마다 제1차 외국인 기본 정책, 2차, 3차까지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되고 오고 있습니다. 각 계획별로, 각 단계 계획별로 특징이 좀 있습니다만은 점점 처음에는 노동 이민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하다가 사회 통합 정책으로 흘러나오는, 변화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3년에는 난민법이 제정돼서 국제적인 이주민 흐름 추세를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이민 정책에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서 사회 통합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사례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이주민 사회 통합 정책 지표 마이펙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 시장의 이동성, 그리고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 참여, 건강, 장기 거주, 국적 취득 가능성, 차별 금지 등의 8가지 요소로 평가한 것인데 2020년 마이펙스 지표로서 52개국 중에서 한국은 56점을 얻어서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저 그래프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일 밖에 있는 커다란 진한 검은색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회통합 정책을 얻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한국과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가 각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56점, 58점 그 사이에서 이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이주 통계를 들여다보면은 전 세계 이민자의 10명 중 3명은 유럽으로 가고 있고 3명은 아시아로, 2명은 북미로 간다고 합니다. 그중 아시아 경제의 비중이 굉장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민자 비중이 증가해서 중국, 일본, 한국이 이민자들을 흡수하는 아시아의 그런 수요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 이민과 연계된 국제 송금 흐름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미국,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독일 등의 나라 순으로 여기에서 국제 송금이 출발해서 인도, 중국, 멕시코 순으로 이쪽으로 국제 송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인구 이동 회랑을 2020년 통계를 놓고 보면은 1천만 명대 규모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인구 이동 회랑입니다. 이건 역시 누계 개념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밑에도 보시면은 200만 명 수준의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인구가 또 있습니다. 약 1,200~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멕시코와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미국은 인구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은 경제적인 비중이 유럽 전체 GDP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은 옛날 그때보다도 10년 전보다 더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그런데 미국이 종요 호랑이가 아니고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력을 세계적인 주도권을 갖고 발휘할 수 있는 베이스가 바로 이러한 인구 절벽이 아닌 인구가 풍부한 노동력이 풍부한 그러한 국가로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정 인구 개념을 통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 인구 개념과 그 연구 결과 등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는 본격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500만 명을 목표로 해야 될런지 1,500만 명을 목표로 해야 될런지 그러한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적정 인구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에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총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 이동 회랑을 놓고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은 인구 이동 회랑의 방식이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한국계 중국인 등 한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조선족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그쪽에서 많이 처음에는 왔었지만은 유입됐었지만은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말하자면 특수관계 인구 이동 회랑 유형에서 경제적 기술적 인구 이동 회랑 유형으로 바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대외적으로 한 아시안 간 물론 중앙아시아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한 아시안 간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시급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책적 시사점을 저는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그 토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짚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민자들은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이 일을 하는 한국의 노동 시장 구조가 이민자들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호적이지 않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고 또 노동을 하고 소비를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뭐 이걸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그 이민자 유입 정책을 활용해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의 한계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준비한 세 가지입니다. 자, 뭐 이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이제 보시면 한 가지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일본은 그 이제 수도권의 이 그 출산율이 높고 비수도권 지역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산율이 좀 높습니다. 물론 아동 수는 적긴 합니다만은 그게 우리하고 일본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동 수를 보게 되면 지난 한 20년 동안 대폭 줄어들었죠.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출산 아동 수가 대략 한 그 여기 중간에 나왔지만 전국 64만 명 정도였고요. 지금 2022년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2010년도에는 한 45만 명, 그리고 2020년 초반에는 24만 명, 그러니까 60만 대, 40만 대, 20만 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이게 이제 0.78 정도 수준에서 80 정도 수준에서의 아동 수인데, 대략 앞으로 한 현재 출산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2000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2070년대에도 1.0이 넘지 않는 그런 그 전망이 예측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해 태어난 아동 수가 20만 명 전후밖에 안 된다. 그럼 과거에 한 20년 전에 60만 피 태어났던 아동 수가 20만으로 줄어들면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충분히 우려를 표할 만큼의 그 문제들이 야기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많은 그 법무부가 이제 주로 이민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제 뭐 지금 정부도 이제 지방 시대 이야기하고 법무부의 이민 정책도 지역 이민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비수도권 지역의 고민이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의 유출이죠. 특히 이제 청년층들의 유출이죠. 수도권 집중입니다. 물론 수도권 집중이 최근에는 이제 서울보다는 인천, 경기로 나아가는데, 이제 서울이 워낙 집값이 비싸지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천, 경기를 제외해 놓고는 청년층 인구가 계속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출산 함정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젊은 층 공급이 계속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젊은 이민자들을 여기에 이제 배치를 시키게 되면 이 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 또는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민자들은 훨씬 더 이 선주민보다도 이동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농어촌 지역에 또는 그
지역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민자들이 훨씬 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좀 그 고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이민자 유입 정책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유입하는 정책, 난민이라든가 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이제 가족결합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을 초청한다거나 이런 인도주의적인 관점, 아니면 이제 우수인재처럼 와서 자유롭게 구직 활동도 하자. 이제 이런 정책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의 수요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인력들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들어와서 양성을 하자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 실업도 굉장히 높고, 또 높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양질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민자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변하는 환경에 맞춘다. 이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필요한 단기적인 노동 수요가 또 그런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숙련을 쌓은 정도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이민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입니다. 물론 이 구조가 앞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취업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취업 지원 제도가 지금 이제 법무부, 그다음에 뭐 고용노동부, 또 뭐 계절고자 같이 이제 뭐 지자체,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이 이제 제가 좀 가장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정부 대 정부로 하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송출 비용이나 이런 분야들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고용허가제도 이제 맹점이 뭐냐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험 준비를 하는데, 대개 이게 이제 그 한국 기업에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해주면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2년 있다가 다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그 한국어 시험을 준비를 했지만 들어오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슈는 뭐냐면, 이분들에게도 가시적인,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전문성 또는 직업훈련 아니면 한국어 능력들을 높였을 때 취업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뭐 이러한 그 좀 시스템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한국과 아시안 국가 간에 협력해야 될 요소들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만이나 일본은 그 외국인 유입 정책을 되게 이제 민간 중개 기관들이 합니다. 민간 중개 기관이 하면서, 또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가령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인력이 대만으로 들어오려면 사업주하고 외국인 그 근로자가 돈을 같이 냅니다. 그래서 또 들어와서 합리적인 그 또 가격을 책정하고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용접공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계절 근로자, 여기 이제 수수료를 내는데 굉장히 많은 브로커들이 개입되면서 특히 용접공 같은 경우 최대 한 2천만 원씩 내고 들어오는. 근데 이 돈을 누가 내냐면 근로자가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시면 동남아의 그 저소득 국가에서 2천만 원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보면,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만을 우리가 반출해 보면 대만은 사용주도 내고 근로도 내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적절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인력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 돈을 한국에서 벌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입 정책들에서의 어떤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는 이제 뭐 사업장 이동, 이탈,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또 외국인 들어오게 되면 되게 이제 한국어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근데 고용허가제는 들어오게 하지만 이제 뭐 계절 근로라든가 이제 전문 인력들은 한국어 시험 테스트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 정착이라든가 한국어 능력, 그래서 법무부가 이제 사회통합위원으로 한국어 능력을 여러 가지 이제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그 사회통합이나 이런 지원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결론은
이제 그 크게는 우리가 이제 큰 화두로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이야기하고 인구 절벽을 이야기하면서 이민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이민자들도 저출산 고령화에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업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2017년하고 2022년하고 이 외국인 그룹하고 우리 경제활동 그룹하고 고용률 비교하면 고용률 격차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과거에는 높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민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이민자들도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규형 이민자들이 실업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환 이주로 정책을 하고 있는 순환 이주 정책을 하고 있는 지금 고용허가제라든가 이런 비전문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한 아시안 간의 국제 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 이제 선발 과정이나 또는 매칭률을 좀 높여서 거기서도 시간 투입 낭비를 할 수 있지 않도록 한다거나 또는 기국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협력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 강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국과 대만과 일본이 경쟁 국가입니다. 경쟁 국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시안 국가들 간의 이민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인구 경쟁력은 있는데 이민 관리 경쟁력을 이제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이민자들도 시간이 흐르면 정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민자들에게 정주행 이민자를 자격을 부여할 거냐? 이거는 비자의 문제고 사실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민자가 정주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인적자본 투자나 개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모든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국적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인적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계속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해야 되는데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영주권을 따고 국적을 따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중 이민 정책이 현재와 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적을 따기 어렵고 정중 이민자에 대한 인적 자원 개발 정책, 특히 사회 통합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 정책 핵심이죠. 그 정책에 대한 툴이 없게 되면 이민자들도 취약 계층으로 될 가능성이 클 거다. 이제 그런 분야들을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된다. 이제 이게 그 제가 갖고 있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 이제 비자라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민의 이슈는 화두인데 그 규모를 이야기하고 필요성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현재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필요한 그 여건들을 좀 냉철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민에 대한 논의의 구조들을 좀 바꿔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가지고 먼저 전북대 교수로 계시는 우리 설동훈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 없이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인구 추계를 그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래 인구 추계의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제가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그 아까 발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책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또는 영주권자 정착 가능 이주민의 경우 몇 년의 기간이 지나면 인구가 느는지 주는지 로테이션 방식의 저숙련 이주 노동자를 그런 식으로 다 고려를 해서 보는데 우리의 경우 그 이주민을 얼마를 받아들이든가 관계없이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로테이션 방식의 바탕을 둔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60대 40으로 그 OECD 기준 표현을 하면 영주 또는 영주형 이주자와 그다음에 한시적 이주자를 일본은 60대 40 정도, 한국은 40대 60 정도입니다. 20%포인트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이민 정책의 방향은 그 영주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늘리느냐를 찾는 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표 적정 인구 20세기 멜서스 시대부터 나왔던 개념인데 적정 인구의 개념은 과잉 인구에 대한 반대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적정 인구는 데이터에 바탕을 둔 정책의 결과이지 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인구 1억 유지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정책 그 선전용이지 그것이 결과는 아니다. 이민 정책은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수립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의 경우 그 아까 이규용 박사 이야기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텔레마이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인구 이동의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수 인재의 경우 요즘 뉴욕에서 빌딩 오피스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데 사무실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20세기 방식의 이주와는 또 다른 패턴의 이주가 발생할 거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 전라북도 도지사님은 20년 전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이었거든요. 그래서 20만을 수용을 해서 다시 200만을 회복하겠다. 적정 인구, 목표 인구죠. 그런 식으로 설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기반입니다. 이민을 수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디센트 워크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탈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바탕은 어디에 바탕을 두? 노동력 부족입니다. 레이버 숄티지 통계를 놓고 한국에서는 빈일자리 통계라고 하고요. 일본에서 유효 구인배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인력을 업주들의 수요만 총집계하면 8,000명 정도 나옵니다. 8,000명과 20만 명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정 인구는 결과물이고 그 곳곳에 있는 그런 결과물이다라는 것에 강조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이민청 설립을 위한 이민정책의 대개편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숙련 인력은 적게, 그 다음에 우수 인재는 대거 유치하자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텔레마이그레이션의 효과는 우수 인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탤런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급여를 줘야 되거나 급여를 주고 데려왔다 하더라도 한국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정착했습니까? 그 노벨상 수상자급의 외국 교수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한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 정책과 이민 정책의 관계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 탤런트라고 하는 초고도 우수 인재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예, 1분 내로 정리를 하도록. 오늘날 이민 정책의 초점은 기능공 수준입니다. 사실은 초점은 경제적, 사회적 수요에 맞춘 이를테면 간병인, 아이돌봄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세안과 관련지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능공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는 길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데리고 오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저숙련 방식, 아까 외국인 근로자 방식이라고 했었죠. 이 사람들에게 그 직무훈련입니다. OJT를 통해서 숙련 수준을 향상시켜서 기능공 수준으로 숙련을 축적할 경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민 정책의 개념은 사실은 글로벌리 통용되는 개념들이 있고 글로벌 트렌드를 분명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의 노동시장 상황, 국내의 데이터를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에 여러 가지를 써갖고 왔지만 오늘 들으면서 한 3가지 정도만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 인력 정책과 이민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관점에서 이민 정책의 어떤 필요성, 이 외국 인력의 확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외국 인력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민 정책을 확대 기조로 가져가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표에서도 그렸다시피 우리가 본격적인 이민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외국 인력 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것은 맞지만 사실은 정책의 범주 안으로 좀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민 정책과 외국 인력 정책의 관계는 외국 인력 정책이 이민 정책 안에 포섭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설동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인력의 확대가 인구 확대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거의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관점에서 이제 외국 인력 정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크게 2가지로 경제와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 관점에서만 외국 인력 정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들 많이 나왔지만 사회 통합적인 측면을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째 쟁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러한 어떤 2가지 축, 사실은 이민 정책의 가장 큰 기본의 2가지는 경제와 통합일 텐데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일에 국회에서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결국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분절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이민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고요. 제가 여기 이 오늘 발제문에서 발표에 대한 토론문에서 보여드렸던 57페이지 그림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청이 가져가야 될 큰 2개의 축이 경제와 사회 통합이라고 봤을 때 외국 인력을 경제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민청이 가져가야 될 그런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처 간의 기능적 그리고 종합적인 협력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처가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기는 어렵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3번째는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한 아세안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아세안 관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민 정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 한국이 교역의 대상지로 아세안이 가장 크고요. 우리가 또 아세안과 FTA라든지 아세안 각국과의 FTA가 굉장히 다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적 관계로서만 사실 올해가 한 아세안 관계 정상 외교 관계 수립이 35주년 되는 해이고요. 아마 예측컨대 제3회 특별 정상 회의라는 것이 올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민 정책의 관점에서 지금 이 한 아세안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한 아세안 관계를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그 비중을 보면은 아까 우리 알파고 씨도 얘기하셨지만은 동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한 30% 정도가 동남아시아 혹은 아세안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경제 관계와 한 아세안의 경제 관계와 한 아세안의 인적 이동이라고 하는 그것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민 정책을 잘 짜봐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이민 정책은 어느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알파고 씨도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민 정책을 활발히 한다라고 해서 모로코에서 사람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정치 경제적 관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한 아세안 관계에서의 인적 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아세안과의 인적 이동 그리고 경제적 관계를 과연 단순 인력이라고 하는 지금 아세안 7개국이죠. 아세안 10개국 중에 10개국 중에 7개국이 우리나라 고용 허가제의 송출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단순한 어떤 인력 이동에만 초점을 둘 것인가?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한 아세안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민 정책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아세안이 이미 유럽의 경제 공동체처럼 이미 경제 공동체를 선언하고 있고 그 안에서 경제 시장이 굉장히 넓어질 것을 고민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어떤 인적 양성, 산업 인력의 양성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를 이루는 우리나라 이민 정책
정책으로 가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주와 개발, 그러니까 이주를 통해서 어떤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공동의 디벨롭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리 이민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61페이지에 제가 소개해 놓은 것은 우리 그 외국인 정책과 과장님도 나오셨지만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 추진하게 되시는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안에 아주 정확하게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교류가 많은 아세안 국가 출신 국민들과 이주를 통해서 어떻게 같이 상생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 나가야 될 때다라는 측면에서 좀 건설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여러 번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었습니다. 1960년대는 농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우리가 전환을 했고, 80년대는 권위주의 시대에서 또 민주 사회로 전환을 했고, 저는 이제 2022년 이 시기에는 또 하나의 그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사회에서 이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와 같은 이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결국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해왔던 대로 계속 가는, 그걸 저는 예정된 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러한 변화를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쇠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아직은 가보지 않았던 생소하고 미지의, 하지만 이게 기회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미지의 미래,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저는 하나의 분기점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사회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변화를 첫 번째로 이제 다문화 지체, 그리고 다문화 피곤증, 그리고 이민 딜레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문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이제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과 제도가 여전히 전통적인 것에 남아 있음으로써 생기는 간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민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민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인구 문제,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저는 이민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서는 한 절반가량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민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명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이러다 보니까 정부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것은 예정된 미래와 미지의 미래 사이에서 우리는 준비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준비된 미래를 우리가 열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질서 있는 이민입니다. 이민을 우리가 도입을 하더라도 이민의 규모와 이민자의 자격 요건, 이들이 국내에서의 어떤 체류 자격과 권리, 그리고 영주하고 또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질서 있는 이민을 해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민자 사회 통합을 통해서 공존과 공생을 열어가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우리가 도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미래와 또 질서 있는 이민을 우리가 열어가는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저는 이민 제도와 이민 사업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통제된 환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와 사업을 시행해보고 그것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다음에
보다 확대하는 것이 저는 이 질서 있는 이민을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일 서울시에서 그 외국인 요양 보호사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있어서 저도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라든지 또는 요양 보호사 제도가 바로 이제 그 이민 정책을 우리가 풀어가는 하나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중에 또 우리의 많은 또 기관 중에 이러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나 요양 보호사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것을 미룰 수가 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적극적인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아주 급해서 했을 경우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통제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개선해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와 같은 새로운 제도와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논리,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우리가 제도를 시행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한 아주 면밀하면서도 또 공평한 평가를 우리가 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평가와 관련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공평하게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지만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록 작은 사업일지라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수용하는 그러한 이민 정책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첫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법무부 공무원이기 전에,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지만 사실은 그 프랑스에서 가장 그 이민 정책이 엄격하다고 했던 그 사르코지 정부 당시에 저도 프랑스에서 한 3년 정도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민간인 신분으로서, 학생 신분으로서 그 어떤 느꼈던 사안들을 항상 참고해 가면서 그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또 2016년부터 19년까지 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비자 형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과정에 뭐 한 아세안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그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 아세안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어떤 그러한 사안들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법무부 그 국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남방 정책의 어떤 사안들이 어떤 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단순하게 인적 교류만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그 결과적으로 그 16년에서 그 22년이 되는 순간에 그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20만에서 39만이 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안들이 태국하고 베트남 그 두 개국만이 지금 23만 명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그러니까 어떤 그게 인력 정책이던 아니면 뭐 상호 교류, 그러니까 어떤 관광이든 문화 교류든 어떤 측면에서든 그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식의 정책을 취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4차 기본계획, 아까 조 박사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게 현재 그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이고요. 근데 그 인력 자체를 도입하는 것만 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안은 좀 좀 근시안적인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까 그 패널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민 관련된 사안에서 영주권이나 국적을 받아야만 얻었던 이민이나 이주라고 생각하시는 사안들은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비자 연장이 뭐 취업 비자를 연장하던 어떤 방식 자체도 분명히 어떤 국제 이주 기구의 어떤 정의상에서도 충분히 어떤 이주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분별하게 그냥 계속 다 받아야만 하는 사안들이
상대방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원하는 사안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그 사안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사안들, 그러니까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 또 있는 것이고요. 이 사안들이 결국은 최근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후보자의 어떤 그 굉장히 좀 반이민 발언이나 또 아까 그 홍영표 교수님께서 박사님 발표하신 것 중에 스웨덴이 가장 이상적인 그 사회통합 지수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이상적인 이민 국가라고 했었지만 최근 들어 드러나는 사안들은 오히려 그 뭐 경찰 인구 인력보다도 더 많은 어떤 이민자 범죄 조직이 있다라고 뭐 그러니까 확실하게 검증된 사안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반이민 정서가 좀 더 늘어나고 있고 아까 어떤 프랑스 사례 사안들처럼 그러니까 그 정말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안을 충분히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홍 교수님, 홍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어떤 이민에 있어서 노동시장 접근이나 사회통합 접근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그 대립되는 사안이 아니라 이 통합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저희 법무부에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그 노동시장 접근, 그러니까 외국 인력의 어떤 유입, 그것이 이제 단순 노무 인력이던 아니면 전문 우수 인력이던 그 도입하는 정책과 더불어 당시부터도 이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을 했었고요. 이 두 가지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우리도 그 미국이나 아니면 그 지금 뭐 프랑스 혹은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스웨덴 그 이상의 어떤 그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안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간의 그러니까 어떤 인력 정책이나 이런 사안들은 워낙에 뭐 이규용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정교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조 박사님도 해주셨고 제가 뭐 부연해서 시간상 이제 짧고 하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그간에 취해왔던 사회통합 정책이라는 사안들이 사실은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동화시키는 측면이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의 어시밀레이션이든 아니면 멀티컬처럴 뭐 다문화주의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약간은 상호 문화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좀 나가야 될 어떤 그런 사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 지금 뭐 젊은 층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다문화 수용성 이런 측면에서 그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인식 변화 어떤 이런 사안들을 하려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반이민 어떤 정서나 이런 사안들은 뭐 이렇게 쉽게 극복할 수가 없고 또 어떤 국민과 외국인 간의 어떤 갈등 이런 사안을 피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그 아까 현장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런 재언이나 또 어떤 쓴소리에 저희 법무부가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어떤 그 인력 정책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뭐 전문가들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선 제가 미국에서 15년을 살았고 이제 이민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적 입장에서 저도 이제 그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 국가이지만은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런 이제 이민 역사가 긴 나라에서조차도 굉장히 엄청난 그 반이민 정서가 있고 그걸 제가 체험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민이 필요하다라는 어쨌든 저출생 인구 감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가 아까 앞에서 많이들 말씀하셨지만은 그 반이민 정서가 뭐냐면 이게 점진적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지금 문호를 개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근데 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단일민족이면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나라에서 어쨌든 우리가 갑자기 다 문화, 다 인종, 이런 다 언어까지 이게 이런 사회를 변화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뭐 캠페인이든 어쨌든 간에 그 정서를 좀 바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이야기 하셨지만은 저는 사실 여기 지금 이 어떤 이민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이 뭐냐면은 기후 위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난민이 지금 엄청난 그 2050년까지 12억 명의 그 기후 난민이 생길 거라고 지금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도 꽤 있어요. 근데 인구가 꽤 증가하는 나라들의 그 지역에서는 지금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그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쨌든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데 과연 문호를 개방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올까?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올 만한 나라가 될까? 물론 지금 이제 K 콘텐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를 많이 선호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기후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 만한 공간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2030년까지 국토의 5%가 지금 물에 잠긴다라고 하고, 지금 영종도뿐만 아니라 해운대조차도 2050년 정도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대책이 거의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책도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미래를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하게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금 살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2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지금 식량 위기 또한 여러분들 뭐 요즘 물가 이야기하면서 아시잖아요. 전부 지금 음식값 같은 것들, 그 야채에서부터 이게 지금 이제 그냥 어떻게 말하면은 지금 만약에 저희가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지금 약간의 애퍼타이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메인 코스가 왔다고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 거기에서 준비가 돼 있을까?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단순하게 한국의 그 존립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금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은 굉장히 큰 위기가 저는 도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거를 같은 어떤 선상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시스템을 갖추고 나면은, 저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만약에 이쪽으로 그럼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하겠다라고 해서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영화를 만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상상과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